반갑습니다. 이 디핀이라는 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년 남짓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짧은 저의 키노트를 통해서 왜 우리가 디핀을 결국 채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큰 이 흐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저의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귀중한 발표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에이셔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라이던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제가 보통 떨질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 경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은 조금 마치 선생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학생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I'm very honored to have you here, and he is a real pioneer and innovator to lead this new era. 정말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와 디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핀만 얘기하면 왜 우리가 디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AI로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디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먼저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웹3와 디핀으로 자연스럽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매년 기술 트렌드를 좀 우리 학생들한테 발표를 해요. 제가 2025년 올해 만든 7가지 트렌드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의 속도가 초가속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증가 속도나 인터넷의 트래픽 증가 속도, 또 연결된 디지털 기기의 증가의 숫자 같은 것들이 과거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올해 2025년에 화두가 된 이 양자 컴퓨팅까지 가세를 하면서 소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소위 지난 한 3, 40년간 끌고 왔던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든 무어의 매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라는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완전히 깨지고 이제 새로운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지능의 법칙의 시대로 완벽하게 쉬프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네트워크 환경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승자독식의 법칙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13년, 2017년, 2024년에 미국의 탑 10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면 2013년만 하더라도 엑슨모빌, 버크셔 해서웨이, 월마트,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2014년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심지어는 브로드컴, 테슬라까지. 이게 전부 IT 기업이고 AI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이 핵심 주체가 누구냐? 이 메인 포스가 누구냐? 전부 IT, AI에 기반한 IT 기업들이 결국 세계 경제를 독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관로안의 숫자를 보시면 여기 2013년만 하더라도 애플의 마켓캡하고 존슨앤존슨의 마켓캡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2024년 보면 애플의 마켓캡하고 테슬라의 마켓캡을 보면 5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빅파이를 가져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센 놈이 다 먹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디핀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드디어 이제 인간의 동반자가 돼요. 우리가 쓰는 툴이 아니고요. 우리 친구예요.
이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우리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웹 2.0에서 웹 3로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고 있다는 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웹 3가 되게 되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디핀입니다, 여러분. 디핀의 정의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결국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기술이 연결돼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현할 때 가장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아마존이나 애저 또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것들은 웹 2.0의 대표적인 중앙 집중식 서버 시스템들이거든요. 과연 이걸로 웹 3 시대를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가? 시대 정신이 달라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그래서 결국 웹 3 시대가 오면서 특히 크리에이터 경제가 활성화되죠.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가 돼요. 그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크리에이팅이라는 행위 자체는 엄청난 AI 토큰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AI 토큰의 비용을 누가 낼까요? 국가가 됩니까? 쉽지 않죠. 이 엄청난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웹3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이 변화해요. 플랫폼 기업이 가졌던 소유권을 이제 개인이 갖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고요. 거기에 메타버스 웹3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노동 구조가 변화하죠. 예, 드디어 이제 로봇과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돼요. 예. 많은 산업에서 헬스케어를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이런, 결국 여기에서 미래 노동이라는 것은 창의적 감성적 노동의 가치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래요? 크리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성에 기반한 크리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누구나가 이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개인들이 필요로 되어지는 컴퓨팅 파워의 가격은 이미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써보면 HMD를 쓸 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뭐가 있죠? 카메라가 있죠. 그 다음에 AI가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글래스를 통해서 AR, VR, XR의 메타버스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프로젝션이 이루어져요. 이게 전부 뭐죠? 엄청난 네트워크 환경과 그 안에 엄청난 AI 토큰이 필요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AI의 co-evolution and co-creation, 공진화와 공창조의 시대가 열린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자연어 기반의 NUI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로 하면 코딩도 해요. 말로 하면 영상도 만들어요, 여러분. 말로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NUI 플러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기처럼 쓸 수 있는 AI 토큰만 연동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아도 좋아요. 컴퓨터 랭귀지를 몰라도 좋아요. 이를테면 뭐 3D Max, 마야 이런 툴을 못 따라도 좋습니다. 유니티, 언리얼 엔진을 몰라도 좋아요. 누구나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살아왔던 지난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현실이 돼가고 있죠. 올해 우리는 벌써 오픈 AI의 소라라는 비디오 제작 툴을 통해서 벌써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현실입니다.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바이브 코딩처럼 자연어로 여러분들이 의도만 전달하면 바로 게임 완성된 프로토타입의 게임까지도 만들어주는 세상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모든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승자 독식, 웹 2.0의 거대한 기업들이 엄청난 빅파이를 가져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3 혁명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거기에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있고 AI는 이제 인간의 동반자가 됐으며 그런 AI와 인간이 함께 진화하고 함께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소위 AI가 중심이 되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3와 디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정보에 대한 액세스에서 정보와의 인터랙션을 넘어서서 이제는 계약과 가치 교환 혁신을 통해서 오너십, 즉 내가 중심이에요. 웹3에서는. 내가 만든 데이터는 내가 소유를 하게 되고요. 내가 소유한 데이터를 통한 수익은 제가 갖게 되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IT 혁명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드디어 주체로서 완벽하게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 기술로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고 AI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웹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웹 3.0과 웹 3가 좀 다른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웹 3.0은 팀 버너스-리에서 제안된 건데 말하자면 스마트한 인터넷 환경을 시멘트 웹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고요. 게빈 우드에 의해서 제안된 웹 3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도록 하자라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른 거여서 오늘은 웹 3.0이 아니라 웹 3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결국 웹 3로 점진적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 디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본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화된 클라우드 모델의 한계가 있어요.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이 세 개가 합치면 이미 60%가 넘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용하긴 편한데 비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쌀까요?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써보면 비용을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비싼 게 아니라 아주 비싸다라고 느낄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비용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에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있고요. 웹 2.0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 않아요. 서비스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핀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집중 통제에서 개별 참여자들의 소유로 전환하게 돼요.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AWS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 종속된 형태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그거를 깰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고요. 거기에서 디핀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확산돼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웹3의 데이터 소유권, 디지털 자원의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고, 커뮤니티 기반의 자율적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고, 웹3 개방형 체제로의 전환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핀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우리 애카데미아에서 얘기하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방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안적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역할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기존의 중앙화 모델을 물론 상당 부분은 공존해 가겠지만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대안적 모델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초의 아주 대중적 접점이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라미터 숫자가 2,600만 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GPT-3에서 이 2,600만 개가 1,750억 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라미터 숫자가 증가하죠. GPT-4로는 또 공 하나가 더 들어가 1조 8천억 파라미터. 기능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2024년에 엔비디아 H100, 그 다음에 올해 엔비디아 B100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난 컴퓨팅 파워에 대한 기술적 진화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진짜 매일매일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결국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AWS, Azure, GCP 이 세 개를 합치면 대략 하여튼 60%가 넘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다 해봐야 하여튼 세 개 회사가 결국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독과점으로 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과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이 마음먹으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적정하게 가격을 자기들끼리 유지해 가면서 가는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운 가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투자자라면 굉장히 좋은 기뻐할 만한 그래프죠.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래프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지갑을 더 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다 뽑아봤어요. 2022년에 매출이 800억 달러입니다. 계속 늘어나죠? 2014년에 무려 1,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길 보세요. 영업이익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매출은 어떻게 13%에서 18% 좀 증가하긴 했지만 아니 뭐 갑자기 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영업이익을 늘렸을까?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면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드인 AWS가 이제는 이익 기여도로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마존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에서 한 65% 정도가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마존이 책 팔던 아마존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죠? 그래서 AWS와 DP인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중앙 집중형이죠. 이것은 분산형이고 커뮤니티 기반이죠. 아마존이 모든 인프라를 소유 운영해요. 여기는 다수의 독립된 참여자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죠. 확장성은 글로벌 대규모로 아마존이 결국 모든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면서 독점적 지위로서의 확장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참여자가 증가해야지 되는 또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으로 확장 가능하죠. 데이터 소유권은 AWS의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이거는 사용자 및 노드 운영자가 직접 데이터 소유를 할 수 있죠. 제어도 할 수 있어요. 비용 구조, 초기 비용은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WS 써보니까 별로 안 비싼데? 이제 걸려드는 거죠. 들어가서 쓰면 쓸수록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급격히 비용이 상승함을 알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메타원, 우리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AWS 쓸 때 야 그거 해라. 너무 쓰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비용이 청구돼서 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지?
제가 그걸 느꼈던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가 아마존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될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봤던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한번 보시고요. AWS의 비용 구조를 보면 초기 진입 비용은 낮아요. 막 1년간 뭐 프리티어 서비스도 주고요. 근데 사용량 기반의 과금이기 때문에 트래픽과 저장 용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고, 특히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높은 요금이 부과되고, 만약에 서비스가 급성장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과금 폭탄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락인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의존성이 높아지고요. 한번 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다른 쪽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의 BM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개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금 구조를 띄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금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아요. 유리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더 받아가요. 자, 이게 그겁니다. 아마존이 가격을 올리진 않았어요.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가격 인상 요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복잡한 가격 체계에서 이전에 무료이거나 낮은 요금이었던 항목이 유료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데이터 전송 및 출력 비용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송 무료 한도를 줄이고 구간별 요율을 미세 조정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요금 인상인 거예요. 서비스 리뉴얼 후 가격이 다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왜 아마존에 우리가 돈을 많이 낼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아마존이나 애저나 아니면 우리 뭐 한국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가졌던 거죠.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디핀이라는 게 제 관심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조정현 대표와 만나서 많은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여러 차례 만나서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론적으로도 좀 정리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요. 근데 DP는 타일 중앙화된 자원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나 GPU 연산이나 통신 인프라나 실제 리소스의 소유자가 직접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보상도 직접 받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요. 운영 비용이 분산이 돼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지비, 설치비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전 세계 분산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데이터 전송 비용이 없거나 아주 낮다. 이그레스 피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 거버넌스, 커뮤니티가 요금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아마존처럼 결정이 되면 따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런 커뮤니티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발언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노드로서 거기에 연결되게 되면 자기의 컴퓨팅 파워만큼 일정한 또 발언권도 받을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비용이 예측 가능한 선에서 통제될 수도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디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수익 생태계 모델이 작동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펙트가 작동을 하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굉장한 소위 보호장벽이 또 작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디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유닛 코스트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커버리지를 갖게 되면서 더 UI, UX들이 더 풍부한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수요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토큰이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게 더 많은 유동성으로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토큰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economies of scale, network effects,
리퀘어러티 모츠 이 세 가지가 세 개의 엔진이 이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키는 이 디핀의 플라이휠 때문에 사실은 잘만 설계만 된다면 이것은 참여자들 모두가 아주 해피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는 훌륭한 대안적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플라이휠이라는 모델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DP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란 차원에 머물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나요? 현재 여기 한번 보실까요? DP는 프로젝트 숫자를 보면 2022년에는 100개도 안 됐는데요. 무려 2년 만에 1170개 정도로 프로젝트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더스트리에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토큰을 볼까요? 토큰 숫자에서 마켓캡, 토큰이 전체적으로 현재 350개 토큰이 있어요. 디핀 토큰이. 그러면 1170개 프로젝트에 350개 토큰이 있는데 전체 350개 토큰의 마켓캡은 얼마냐? 약 500억 달러.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5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중 벌써 한 50조 정도는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아직도 초기인 거죠. 초기 단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크립토 소위 그 얼터너티브 크립토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대안 코인이라고 보는 시장에서는 현재 한 5% 정도가 디핀 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제예요. 레베뉴가 아직 이 프로젝트 수나 마켓캡 이거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토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된 게 시가총액인 거고요. 실제 벌어들이는 거는 아직은 한 5억 달러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이제 디핀이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쉐어, 많은 사람들이 디핀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인식 정도는 2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끝나면 이제 디핀이 뭔지 알겠어. 앞으로 굉장히 확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안적 네트워크야.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으니까 기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핀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성숙도에 있어서는 많은 R&D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정성, 확장성, 사용자 경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규제 및 법적 불확실성 이게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 특히 우리나라처럼 코인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말하자면 불법 내지는 제도적 미비의 어쨌든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실체를 가지고 있고 350개 코인들이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그냥 종속되는 거죠. 우린 노드만 제공할 뿐 말하자면 주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끌고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 신뢰와 인식 부족에 대한 문제 아까 마인드쉐어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과연 이게 되겠냐에 대한 그런 신뢰 문제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석세스 케이스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거든요. 뭔가 확 대박을 치면서 치고 나가야지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게 확실한 얼터너티브가 맞네.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에이셔가 좀 더 분발해서 확실한 어떤 석세스 케이스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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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Okay. Go, Asia.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결국 우리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우리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법제도 정비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 성숙도나 시장 신뢰, 인식 부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실체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는요. 결국 남은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돈을 버는 놈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저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히 지금 이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 뭐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이자율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자율 같은 것과 연동된 산업들이기 때문에 코인도 그렇고 이런 시설 장치 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코인에 대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아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합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다 연동된 겁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많은 실질적인 산업계 프로젝트들 여기 컴퓨팅 파워, 와이어리스 분야, 센서 분야, 아이덴티티, 에너지, 로지스틱스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증 사례들과 석세스 케이스들이 계속 쌓여가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DP는 대안적 네트워크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올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웹 2.0에서 웹 3로의 진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AI가 결국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라는 여러 가지 시장적인 요구, 여기에 결국 각각 개인들이 웹3 환경의 크리에이터로 사실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겠다는 개인들의 필요까지 다 연결이 된다면 이러한 디핀과 같은 대안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으로 참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디핀이 활성화되고 디핀이 대안적 네트워크로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지 그게 우리 퍼블릭 인트레스트 대다수의 공중의 이익에 저는 부합한다. 그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디핀과 같은 대안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